자, 오늘은 이제 79회인데 79회 논제를 바꿨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바꿨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자녀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이 정신세계를 자꾸 이렇게 다루게 되다 보니까 정신의학을 다루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오해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잠시 좀 내려놓고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한번 스톡홀름 신드롬을 한번 살펴보려고 논제를 바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은 단순하게 범죄적인 어떤 그런 쪽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떤 용도로 왜 이게 작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면 범죄에서 나왔어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폭력이 됐던 폭력에 관련되는 즉 뭐냐면 굉장히 큰 상처예요. 굉장히 큰 상처가 계속 상처와 그 다음에 이 상처 후에 오는 기분이에요. 좋은 기분. 요 좋은 기분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요 관련되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상처를 입히는 대상이 있는데 요 대상이 상처를 입히고 난 다음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상처를 입히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요거를 반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요게 대부분들이 뭐냐면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일어난, 그래서 스톡홀름 신드롬은 남성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만 발생합니다. 자, 이 여성에 관련된 이 대상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대상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 만들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여성이 뭐를 하냐면 여성이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범죄에 가담했던 공범으로서 범죄는 분명히 맞아. 그런데 범죄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범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피해를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분과 이게 같이 계속 번갈아 되다 보니까 이 대상을 향해서 좋아하는 감정 또는 사랑하는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자기의 감정의 착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말 그대로 범죄 행위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범죄 행위냐? 바로 이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입혔어요. 가해자 측면이에요. 상처를 입히고 난 다음에 좋은 기분을 유입시켜가지고 계속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잠시 잊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뭘 말살시켜버리냐면 심리, 즉 이 심리장애를 완벽하게 심리장애로 만들어버리면서 어떤 심리장애로 만드냐면 좋아하는 감정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심리장애로 만들고 있는 바로 이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도 무조건 다 범죄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성으로서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이 감정을 가지지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범죄 행위와 같아요. 즉 여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여성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남성화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여성으로서 행복과 사랑과 행복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랑과 행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남성화 만들어서 남성들이 갖고 놀기 딱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꼭 이 상처를 주는 것이 성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늘은 좀 이 성에 관련되는 이 범죄와 관련되는 거는 좀 잠시 내려놓고 그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느냐? 가정폭력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자행됩니까? 남편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만약에 이제 작용을 해요.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와서 또는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아내를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상처가 생기겠죠. 그것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말로 하는 상처가 아니에요. 신체, 말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상처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되고 그러면 술이 깼다든가 뭐 되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잘해줍니다. 미안해하면서 잘해줍니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해요. 너무 진짜 미안한데 그게 아니었었는데
뭐 온갖 뭐 필요한 것들 뭐든 다 해줍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하고 또 잘해주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아내가 이 남편에 관련된 부분에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만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폭력이 있다. 그러면 왜 와이프들이 왜 신고를 안 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바로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신고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신고를 합니까? 대체적으로 본인만 갈 때는 그렇게 신고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자녀를 건들기 시작하면 이건 달라져요. 자녀를 건들기 시작하면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아내를 폭력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잘해주면은 아내가 이런 감정 생기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이 자녀에게 똑같이 아내하듯이 폭력을 가하게 되는데 자녀에게는 잘해주지가 않아요. 자녀에게는. 아내에게 잘해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드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폭력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라고 이렇게 폭력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아내의 심리도 바로 뭐냐면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남편이 경찰에 우리가 가정폭력에 관련된 거 경찰 신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 신고 못하는 이유가 해결은 안 되면서 무엇을 갖냐면 여기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근데 아내에게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 요것만 요 폭력만 아니면 이 사람 진짜 왜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시킨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니까 신고를 잘 못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가 아주 이 아내가 도저히 폭력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인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경찰에 신고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가정폭력도 결국은 스톡홀름 신드롬과 역할이 같아요. 원인이.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은 이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마음에서 우리가 작용을 할 때 의식과 무의식에 작용될 때 인식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이 되고 표현이 된다 그랬죠. 자, 이때 보면은 여자는 무엇이 작용될 처음에는 필요한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상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상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필요로 합니까? 관심을 필요해요.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치료 형태를 가게 되는데 이해 없이 관심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가 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되지 않은 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치료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관심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처 누가 줬어요? 남편이 또는 그 상대방이 상처를 줬습니다. 이거 상대가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는 냅두고 이 관심에 관한 이 상처에서 관심을 딱 준 거예요. 누가? 그 대상이. 남편이 됐던 그 대상이. 상처를 가했던 대상이 관심을 주게 되니까 요게 치료된 듯 착각이 일어났거든요. 착각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번 가지고는 이게 잘 안 생겨요. 한 번 가지고는 안 생기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처 내일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내일은 또 아닐 거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문제가 이런 형태가 여성에게는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치료되는 이 착각이 됐던 뭐든 내 자신이 치료됐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 좋아하는 감정이 만들어지게 돼. 좋아하는 감정은 맞아요. 그러나 착각 현상이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성인을 대상으로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 발달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관계 적응기가 몇 살이라 그랬죠? 5세에서
13세라게 여자아이라고 한번 놓고 보죠. 5세에서 13세 여자아이는 관계 적응기입니다. 두 번째는 13세부터 20세까지는 자아 형성기입니다. 이때 자아 형성기의 여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세 이상의 자아 실현기입니다. 여기에 성인일 경우, 자아 형성기일 경우 관계 적응기일 때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자, 만약에 이 관계 적응기에 있는 여자아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3세 미만의 어떻게 보면 아동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관계 적응기에 있는 아이에게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그 아이의 관계가 여기에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관련되는 상처를 유발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야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요.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거를 우리는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고도 통상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때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뭐에만 생겨요? 관계에만 생겨요. 그 관계. 나를 보호해주는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가는 관계.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걸 넘어서 자아 형성기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 형성이 의존성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의존성 아시죠? 의존성이라는 게 뭐예요? 왜 의존합니까? 상대방에게. 남자에게 왜 의존할까요? 자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장애가 아니죠. 결정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이거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존성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의존성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의존성이. 자아 형성기 때 상처를 받고 관심받고 상처받고 관심받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있었던 일일까요? 집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딸이 있습니다. 엄마와 또는 아빠가 있는데 딸이 있어요. 엄마가 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다시 관심을 줍니다. 상처 입히고 관심 주고 상처 입히고 관심 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상처는 극히 싫어하면서도 엄마를 좋아하게 돼요. 상처는 싫은데,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건 되게 싫은데, 이 상처에 관련되는 이건 되게 싫은데 엄마가 좋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 관계 형성기에서 있었는지 자아 형성기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틀려져요. 관계 형성기에 만약에 이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와의 관계 자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에게만 관심을 갖게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요.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 형성기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게 관심이 가고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부터 자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관심을 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느냐는 것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 원리가 다 스톡홀름 신드롬 원리와 같아요. 원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스톡홀름 신드롬이 나왔던 궁극적인 성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걸 안 다루냐? 성범죄는 굳이 이제는 다루고 싶질 않아요. 그러나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를 주고 관심을 주는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서 보게 되면 누가 주로 딸에게 누가 주로 상처를 줍니까? 주로 엄마가 상처 줍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가 관심을 주나? 그러면 아빠가 상처를 주면 엄마가 관심을 주나요?
자, 뭐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면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관계상이 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딸에게 잔소리를 한다든가, 뭘 못하게 한다든가 하면, 둘 중에 그 상대방이 바로 그거를 관심을 주고 보듬어 주게 되면, 이런 현상은 생기진 않아요. 이런 현상은. 그런데 한 사람이 관심을 주고, 한 사람이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이 관심을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 엄마가 그렇게 했다면 아빠는 뭘 합니까?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이 자체를 방관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관을 해버려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대상에 관련되는 거를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상처는 점점점 더 커져가지고 굉장히 싫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싫음에도. 그거는 언제냐? 주로 관계 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자아 형성기 때 많이 나타나게 될 때는 결정장애, 즉 쉽게 결정을 못해요. 꼭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누구에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꼭 그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꼭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앉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있다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결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 대체적으로 살아오면서 꼭 특정한 범죄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대부분들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상처와 관심을 번갈아 주는 게 엄마로부터 만약에 있었다. 아빠는 수수방관하고 엄마로부터 있었다 이러면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는 거죠. 누구 의견을 따를까요? 엄마 의견을 따르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자아 형성기 때 뭔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남편한테? 남편한테 얘기 안 합니다. 누구에게 주로 많이 하면 같은 친구들 또는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같은 성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가다 보니까 이 착각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다 그렇게 되면 내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살아가는데 요 자아형성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로부터 이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남편한테 의존을 하게 돼요. 많이. 근데 남편이 내가 의존하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 해버리면 다른 남자에게 의존을 하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처를 받으면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해가 빠진 상태에서 관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상호작용에 의해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는데 착각되는 이 반복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상처받는 거 싫어요. 알아요. 힘드니까. 여기는 힘든 거 아는데 여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원리가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이게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흔히.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뭐에 발생되는 겁니까? 스톡홀름 신드롬과 원리가 똑같아요. 데이트 폭력에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누굽니까? 여자예요. 남자들이 데이트 폭력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망가삐는 그뿐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상하게 데이트할 때 남자의 얘기를 남자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일단은 맞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까지 맞아요. 왜? 걔들은 그거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폭력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이렇게 할 때 왜 못 벗어날까요, 또? 왜 못 벗어날까? 바로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싫어하지 않아요. 이 폭력만 없으면 얘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체 상해를 입히게 되고 뭐가 되고 이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슈화돼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정리정돈이 되는 거지 이게 결코 그냥 정리정돈이 그냥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정리정돈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상하게 전화 한 통 받으면 나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왜? 좋아하는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이러한 가정폭력이 됐던 데이트 폭력이 됐던 아니면 일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쳐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관계가 강제적이 됐던, 자의적이 됐던, 환경적이 됐던, 이렇게 끊어졌다 쳐요. 여기가 이제 딱 끊어지던, 이게 끊어지던, 데이트 폭력에서 여기가 멈췄던, 이게 다 멈췄다 쳐요. 그러면 이 아내나, 여기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이거에 의해서 진짜 말 그대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심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을 것이냐. 심리 상태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혼자 있어. 그러면 혼자 있게 되면 되게 편하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관심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게 필요해요. 이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 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 사람을 정말 어여삐 여겨주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요. 일정 시간 지나면 뭐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안 생겨요. 사랑의 감정이. 자기도 답답해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 관심은 왜 필요합니까? 꼭 상처가 작용될 때만 관심이 필요하고 상처를 작용시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설령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를 끌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놔야만 이거를 끌어내야 관심을 줄 수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여자들이 관심이 언제 필요합니까? 평상시에 필요한가요? 평상시에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 관심이 필요하냐 그러면 여자들이 관심의 욕구를 갖는 이유가 언제 갖느냐? 바로 상처가 작용할 때예요. 지금 현재 내가 상처가 작용하는 지금 들어오는 것이 됐든 기억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오는 게 됐든 이게 작용을 해야 관심을 받으려고 들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해가 빠져 있잖아요. 이 이해가 빠져 있게 되면은 이거 자체를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범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끔찍해집니다. 이건 범죄 중에서도 끔찍한 범죄가 바로 이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은 범죄예요. 완전히 삶을 말 그대로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 여성의 마음을 완전히 다 상실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인데 이것이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살아가는데 관계를 끊으면 되니까. 그런데 끊어지나 안 끊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강제적으로 끊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시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톡홀름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상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관심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관심 없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신드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라포를 형성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근데 상담사가 만약에 여성이다 그러면은 같은 여성이라 그러면은 라포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생깁니까? 상처가 공유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상처를 공유한다. 같은 여자와 여자가 이 여자의 상처를 내가 들어준다 그러죠. 이거를 들어줍니다. 자, 상처를 들은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내가 상처를 들어. 그러면 나는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같은 뭐를 느낍니까?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립니까? 얼마나 아픈지 내가 느껴요. 와, 진짜 아팠겠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 간접 경험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간접 경험을 뭘로 만듭니까? 여기서 들려왔어. 여기에는 감정이 안 들어온다 그랬죠.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도 어쨌든 인식 때 들어오는 겁니다. 인식 때 들어와서 이 기억에는 뭘로 자리를 잡습니까?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스톡홀름 신드롬을 상담하는 여성 상담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성 상담사도 스톡홀름 신드롬을 같이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상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뭘 필요로 합니까? 관심을 필요로 하겠죠. 이 사람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랑 얘기를 해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남자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군가가 관심을 주면 그나마 치료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담에 관련된 이 사람이 그 상담을 했던 내담자가 만약에 관심을 주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사태는 또 심각해집니다. 또 이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 관심에 관련되는 대상화가 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들이, 여성 상담사들은 이 상처에 노출되어 있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끼리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 B라는 사람이랑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지냈니 뭐 했니 나 요즘 조금 힘들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랬구나 너 많이 힘들었구나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처 공유라 그래. 특정하게 상처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둘이 통화만 하더라도 문자만 주고받으라도 벌써 간접 경험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상처가 쌓여요. 그러면 누구에게 관심 받을 거야? 누구에게? 근데 내 남편이 관심을 안 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또 연락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제 내 얘기를 해요. 서로 또 공유를 하죠. 그러면 그 친구와 이제 뭔가 그 친구를 자꾸 내가 통화를 안 하게 되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겨서 이 친구와의 관계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 사람 또 치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 자아실현을 만약에 했던 이 성인인 단계에서 그렇게 됐다면 자아실현에 관련된 의미 찾아서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별의 이 심리 발달 단계별로 어디서 데미지를 입었냐에 따라서 이 하는 방식이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관심을 줘서 이해 없이 관심을 줘서 치료하면 둘이 같이 공유가 돼버려요. 공유가.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유 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사나 또는 누군가가 강연을 하던 누군가가 관심을 이걸 해보니까 내가 좀 일시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치료된 것 같아. 갔다 오고 나니까 며칠은 괜찮아. 근데 좀 힘드니까 또 가서 또 들어. 그리고 나는 또 며칠 있다 또 가서 또 듣고 며칠 있다 또 가서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상하게 그 치료해준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스톡홀름 신드롬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상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교육 프로세스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해 과정이에요. 이해 과정.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 상처를 그대로 두고 뭘 해라?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치를 배우고서 내 상처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래서 발생이 되고 스스로가 이제 알았어. 스스로가 알고 난 다음에 관심을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었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해가지고 내 자신한테 내가 관심을 주게 되면은 내 자존감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땐 착각 현상이 아니라 진짜 치료가 일어나면서 누굴 좋아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정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바로 자존감이 회복이 됐을 때 나타나는 자신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없이 관심을 갖고 만들어지는 자신감은 자존감이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위한 삶을 삽니까?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착각 현상이니까 상처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자존감이 회복되면 자신감은 저절로 회복돼요. 그런데 자존감은 놔두고 자신감만 회복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존감은 싹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자신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은 역할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감만 키워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상처가 더 쌓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바로 이해 과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 과정.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알고 보니까 이걸 자가치유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뭘 가냐면 자존감이 확대가 되면 저절로 자신감이 만들어져요. 세상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엄마와 아빠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함께 만들어갈, 물론 그 과정은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아프고 힘든 부분, 아직 치료가 다 안 됐으니까 조금 아프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이거 자체가 감정이거든요. 오늘 이해했다 해서 감정이 완벽하게 후딱 하고 치료된다? 그러면 그건 남자지. 남자지. 근데 여자잖아요. 여성은 감정이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예를 들어서 100이야. 그러면 이 과정을 몇 번을 해야 되겠어요? 100번을 해야 돼요. 100번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100번을 반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100번 반복하려면 의도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뭐를 합니까? 100번 반복 그냥 저절로 되게 하려고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할 때 과제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습관 만드는 과제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해야 습관이 빨리 만들어지거든. 그냥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 이제 내가 이제 좀 편해진 거야. 왜? 요거 이제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 상황이 바로 상처를 이제 나는 이치를 배우고 있으니까 요게 됐지. 내가 내 자신한테만 관심. 그런데 꼭 보면은 누구한테 관심 주죠? 꼭 보면 남편, 남자, 내 누구, 내 아이 뭐 자기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누구만 돌봐야 계속 누구 남편 얘기하고 있고 또는 누구 얘기하고 있고 남편 얘기 뭔 얘기 다 빼놓고 당신 얘기만 하세요. 당신 감정 얘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왜?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를 그 관련되는 거를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아니 이해과정까지 결쳤는데 여기에서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치료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관심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이 60이든 나이 70이든 나이 20살이든 나이가 10대든 전혀 관계없이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요 이해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 프로세스 전체에 맞는 바로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이거 누구 거예요? 자기 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걸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과제들이 다 뭡니까? 자기 혼자 하는 과제들이에요. 타인과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남편, 아이 뭐 누구랑도 안 해요. 오로지 나 혼자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맞도록. 이 프로세스에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에서 벗어나면서 스톡홀름 신드롬을 치료하는 길이에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상에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상처를 공유를 하고 있다. 상처 공유를 하니까 말이 좀 험악하게 되는데 내 관련돼서 힘들 때 전화하는 친구, 힘들 때 내가 문자 한 통 보내는 친구 있죠? 여러분들 힘들어지면 누군가랑 얘기하잖아. 누구랑 얘기해요? 남편? 그러면 남편한테 여기에 들어간 거야. 자, 누구한테 얘기해 그러면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러면 그 친구 나랑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 공유, 상처 더 커져. 걔 있는 상처는 나한테 오고 내 있는 상처 걔한테 가니까 그 친구가 예를 들어 100만큼의 상처 있었고 나도 한 100만큼의 상처 있었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100만큼의 힘든 것만 겪는데 요 둘이 딱 통화를 한다든가 만났다든가 수다 떤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둘 다 200이 되는 거야. 여기 둘 다 200이 돼요. 여 100도 가져와서 내 거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100 너한테 주고 그러니까 네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블로 같이 힘들자. 그래서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견뎌져요 못 견뎌져요. 100에서도 힘들었는데 200 둘이 또 더블로 또 얘기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400의 크기가 돼. 그러니까 이 친구 못 만나면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처음에 만날 땐 별게 아니었는데, 한 번, 두 번 점점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안 만나면 내 일상생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야, 너 너무 힘든 것 같아, 뭐야. 이런 데 이제 한 400에서 멈췄어. 여기서 이제 딱 잘라줘. 그럼 이 400의 상처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 또 하나 대상을 찾아야지. 그러면 요번에 누굴 찾을까? 누굴 찾을까? 엄마 찾을까? 그럼 이제 엄마를 찾았어. 그랬더니 엄마는 상처가 얼마 있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만 있었다 쳐. 엄마랑 얘기 딱 하고 나니까 이런 여기가 1400이 되고 엄마한테는 거기야. 만보다는 작거든. 여기 졸지에 1400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힘들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엄마랑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의 상처를 고스란히 다 받아버렸네. 왜?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에요. 생각보다 치료가 안 되는. 그런데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좀 편안해졌잖아요. 아, 그래도 내 엄마밖에 없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 왜? 빨리 힘들어지죠? 1400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랑 이제 통화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엄마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지네.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랑 살고 싶은 거예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죠.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만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2만씩 돼 있는, 이제 몇만씩 돼 있는 여자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치료가 안 된 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해 과정이 없는 관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늘 얘기하죠. 제발 상처 가진 사람들끼리 제발 만나지 좀 말으라고. 거기에 1대1로 만나면 참 좋아. 여러분들은 또 끼리끼리 만나는 걸 좋아해서 친구 우리 5명의 친구가 진짜 친해. 그래서 한 명이 상처 100을 딱 받았어. 5명이랑 같이 쫙 공유하면 여기에 일제히 5명이 다 뭡니까? 도매급으로 상처 100씩 다 쌓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졌어. 야, 다음에 한번 만나지? 그럼 다음에 뭐 하자는 얘기야? 다음에 우리 100씩 됐잖아. 그 다음에 쭈르륵 하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 600 되잖아. 아니, 400이 합쳐지니까 500이 되잖아. 여기도 500 되고, 여기. 왜? 100씩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럼 500 되는 거 5배씩 늘어나는 거야.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만나고 나면은 더 안달복달을 못해. 1대1보다는.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답답해요. 왜? 상처 이거 500, 이제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가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자들이 한 500명이 모여있는 강연장이 있어요. 누군가가 강연을 막 하면서 와 이구동성으로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기 한 100명이 있다 쳐. 100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공유되면 200명이 100명이 100씩 있으면 그 강연 딱 끝나고 나면 1인당 상처 얼마씩 생기고 갑니까? 만씩 생깁니다. 아니 100밖에 없으면 그나마 요건 버텨지는데 이제 많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집에서 견딜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100명 있는데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글로 계속 가는 거야.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돼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아니라 기분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그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기분에 몰입. 그게 자신감이 아니 자존감이 아니라 그걸 자신감이라 그래요. 거기만 갔다 오면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 위안을 받고 오는 거예요. 위험한 이유가 자존감, 즉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감정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에 빠져들게 되니까 자신감은 만땅되어 있는데 자존감은 다 무너진 거예요. 상처는 그 크기만큼이나 상처가 쌓여가는 과정이죠. 이게 스콜린 신드롬과 원리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상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하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내담자의 말을 이절구절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범죄 행위예요. 굉장히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무서워서도 못해요. 그거를 하라 그래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이 자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을 하려면 남자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오해하지만 자존심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심은 있는데 이게 왜 기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는 자존감을 가져야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해 과정이에요. 이해가 없는 관심은 기분이에요. 이해가 없는 관심은 기분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해를 갖는 관심으로 가야지만 이치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은 이 원리에서 벗어나고 그걸로 만들어졌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에서 남편에게 관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또는 남자에게 관심을 받으면 여기에서 남자에게 관심을 받으면 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 정확하게 치료가 되면서 생기려면 이해 과정에서 관심을 받으면 훨씬 좋겠죠. 이해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령 부부관계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해하고 나 자신이 관심 가지면 되는 거고 상대와 같이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고 누구와 상대에게서 관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해의 과정이에요. 이해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이유여를 막론하고 이혼한다 안 한다는 둘째 치고 일단은 뭐부터 해라? 자기부터 치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이 자기부터 치료해 놓고 난 다음에 함께 살지 안 살지를 논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들 힘드니까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는 이 과정을 빼버리고 관심,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어. 남자들 그렇지만 여자들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부분들이 뭐를 많이 합니까? 이해 과정에서 코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코칭. 뭘 알고나 코칭을 해야지. 그냥 보니까 너 아픈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렇게 아픈 건데 아픈 거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압을 하든가 강박을 갖든가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칭이에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이해의 과정이 아니라 합리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게 되니까 치료된 듯 보여지지만 착각 현상이 생기고 여기에 좋아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치료는 안 된 채 점점 심리 상태는 안 좋아져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 반드시 범죄 쪽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졌어. 좋아집니다. 그때뿐인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상담실 계속 안 다니고 이러면은 중독증이 쉽게 빠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에 빠지던가 일에 빠지던가 뭐에 빠지던가 뭔가에 중독이 돼서 자신감은 만땅돼요. 그러면 치료된 거죠.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근데 치료된 게 아니죠. 뭐냐면 이게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해리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게 이게 전 세계 공통적인 지금 현재 추세예요. 상담 추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담이 하면 할수록 점점 역효과에 의해서 악순환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해의 과정이 아니라 합리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스톡홀름 신드롬을 오늘 이 범죄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해 없는 관심이 만들어놓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